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륙 지방은 곳에 따라 최고 7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1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구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친일 인사를 위해 허위 증거 자료를 만들어 법정에 제출했다며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다. 대통령께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기 가담하셨는지. 당시 문재인 확인하시라니까요. 확인하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정론관 가서 하시라니까. 그 말하려면 정론관 가서 하라고 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왜 정론관에 가라는 것일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론관은 면책특권이 보장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7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정론관에서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여고라 불러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즉 통척에서 평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던 김지태 씨. 그는 과연 친일파일까? 김지태 씨의 아들 김용철 씨. 선친의 동척 입사도 고등학교 성적 순에 따라서 배정한 것이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반민특위를 비롯해서 또 민족문제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친일파를 조사할 때 그 어떤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 친일파인 김지태 씨가 친일 인명 사전에 이름을 올려야 마땅한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빼줬다는 의혹을 제기. 김지태 씨는 친일 명단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친일 인명 사전에서도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 민정수석 하실 때 한 번도 뵈온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일체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김지태를 친일파 명단에서 빼줬을까? 친일파의 재산환수법을 만든 17대 국회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착취를 담당했던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또 식산은행 등 이 간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이렇게 한나라당이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거셌습니다. 김지태 씨의 이름을 빠지게 역할을 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오늘의 자유한국당. 다시 김지태 씨의 아들 김용철 씨. 선친인 고 김지태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정수장학회를 강탈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후배들로부터 친일파로 몰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곽상도 집안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일파로 몬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짓은 고인을 2번 죽이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뿐이죠.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네요. 내 속엔 나쁜 생각들이 많아요. 다만 망설임을 알고 있을 뿐 입 밖으로 나다니는 말들은 조금은 점잖아야 할 테니까요.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 높은 확률로 서로 실망하게 될 일만 남은 셈이죠. 굳이 부끄러운 일기장을 펼쳐 솔직해질 필요는 없죠. 굳이 반성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요. 세상은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나쁜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뿐이죠.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또 들으신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였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이고요. 네, 자, 김용민의 저녁 방송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영화 김복동 예매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평화운동 가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 투쟁했던 지난 27년 동안의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매권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드리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 중 오늘도 5분을 추첨해서 예매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매권은 8월 18일까지 전국 개봉관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나 콩 메시지 앞에 영화 이렇게 2글자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그래요. 한님 반민족 특위가 제대로 발동이 됐었다면은 그때 정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아직까지도 잔영처럼 남아서 괴롭히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과거 정산을 했다면은 일본이 지금껏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과 기업들은 이번 일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내외 매체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연이은 무력 시위가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제히 남한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소통이 다양한 채널로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을 대폭 감편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자비자 제도를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 중국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4차 산업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다들 싸이월드 벌써 추억인데 아직 있긴 있는데 말이죠. 그 미니홈피 이런 거 있었죠. 그때 다들 하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아이템 구매할 때요. 그 화폐처럼 썼었던 가상화폐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다람쥐의 주식. 세 글자입니다. 네. 도로 시작하는. 묵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예. 제가 실제로 그때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선물로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이걸 줬어요. 진짜로 줬다가 몰매 맞을 뻔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이게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예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어려워들 하셔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담는 게 그릇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산업이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까요? 요리 자체가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요. 요리죠, 요리.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릇은 내구재잖아요. 한 번 쓰면 최소 1년 이상은 쓰는. 네네네. 그 위에 계속 요리를 하니까 요리가 소비재죠. 네네. 요리는 소비재, 그릇은 내구재. 내구재.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정보를 담는 그릇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반도체에 담기는 요리가 정보죠. 네. 그러면 뭐가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까요? 아무래도 정보죠. 반도체도 뭐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산단 말이죠. 네. 뭐 내일 교체하고 모레 교체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고요. 네네. 그 위에 있는 정보가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지요. 네네네. 그래서 그릇 만드는 회사 삼성보다 요리 만드는 회사 페이스북이 시가총액이 더 비싼 거죠. 아, 주식가치가 거의 2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네. 그러니까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라고 삼성 반도체가 있는 거지 반도체 팔려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고용량 데이터를 요구해야 반도체 용량도 커지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싸이월드 얘기를 이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가 SK그룹이 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 많이 팔고 있죠. 그릇을 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리 파는 기업을 호로록 이게 몰락을 가져왔죠. 그 싸이월드 몰락 얘기가 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요. 그 싸이월드가 SK 거였어요. 네, SK가 인수했었죠. 네. 그러니까는 도토리 잊으신 건 아니실 거고 다들. 네네. 그리고 그 추억의 감성 있잖아요. 감성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미니홈피 특유의 감성이 있죠. 네. 그리고 허세. 허세 장렬했습니다. 네. 그 센치멘탈, 좋게 말하면 센치멘탈하고 그 오글거리던 밤 감성. 네. 그 밤의 감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네버다이한데 네이버다이 이렇게 썼다가 아주. 예. 싸이월드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SNS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혁신을 이끌어냈던 대한민국 IT의 어떤 상징과 같은 거였죠. 예. 근데 그 싸이월드를 SK가 인수합니다. 아, 원래 싸이월드가 있었고 그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얻었는데 그 호응을 얻은 싸이월드를 SK가 인수를 했던 것이었군요. 75억입니다. 75. 단돈 75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당시에 SK가 엠파스는 820억에 인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엠파스를 인수해서 그게 네이트가 된 겁니다. 네. 라이코스 엠파스를 인수하고 싸이월드를 인수한 게 그게 네이트가 된 거죠. 네네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마 네이트온. 네이트온 기억나실 겁니다. 그 국민 메신저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이트온에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연동되어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MSN 메신저를 밀어내고 메신저 시장을 천하통일했었습니다. 네이트온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공이요. 그냥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말이죠. 네. 지금의 카카오톡 기능하고 그 당시 네이트온의 기능하고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네이트온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됐다면은 카카오톡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SK텔레콤이요. 네. 우리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있잖아요. 네. 뭐 그때 30원, 50원 받았던 문자 메시지 네. 서비스요. 그 MMS 멀티미디어. 그거 매출이 줄어든다고 이거를 스마트폰에 탑재를 이걸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랬네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 문자를 굳이 돈을 받을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공짜 메신저를 하면 그 매출이 줄어든다고 이거를 머뭇거린 사이에 그러다가 모바일에서 메신저가 카카오톡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이건 중대한 패착이었네요. 중대한 패착.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뭐가 요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사회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뭐가 주력인지를 시대를 모르고 문자 서비스를 잡으려다가 정말 큰 걸 놓친 거죠. 그야말로 역대급 삽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1조 5천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시가총액 1조 5천억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바일 시장의 네이트온이 카톡을 밀어내고 장악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귀찮아서 카톡 안 깔았을 거예요. 친구도 다 거기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네이트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연동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따로 했을까요? 싸이월드도 이렇게 외면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류 마케팅 등등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면 말이죠. 모바일 시장으로 진화를 했다면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카카오만큼은 성장을 했을 거고 잘했으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자리도 그 SNS 시장에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뭐 지금 SK가 하이닉스 인수하고 우뚝 썼으니 뭐 그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릇 장사는 잘했는데 요리 장사는 망한 거예요. 요리 장사를 망한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보면요. 우리가 모바일 혁명에 올라타지 못한 게 바로 이 요리 장사를 못해서예요. 그릇 장사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요리 장사를 젊은이들이 해야 될 요리 장사를 그런 게 있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무시해버렸던 그 요리 장사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지만 지금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명타를 남기냐면 주식시장에 투자할 기업이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투자할 새로운 기업들이요. 전 세계에서 올라탄 뭐 페이스북, 뭐 스냅챗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4차 산업혁명에서 보이는 거에서 바이오만 못 보이는 거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는 원래 주식시장이 또 꿈을 먹고 자라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치기 좋아요. 거짓말을 또 잘 믿어줘요. 미래가치라는 거는 실현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성공에 바이오에서의 몇몇 성공에 올라타서 거의 모든 회사들이요. 업종에 바이오를 다 추가합니다. 그리고 공시도 이상한 바이오 공시를 막 띄워요. 뭐가 됐든 바이오 공시만 띄우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도덕적 K가 끝을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위기가 이 주식시장의 위기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런 뭐 지금 뭐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게 나오는 그 뭐 인보사 사태 이런 거에 그냥 실수나 역량 부족이 아니잖아요. 사기친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지금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 누가 봐도 4차 산업의 대세를 탄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만 있고 요리만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그릇 만드는 산업의 마인드로는 이거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 묶으면 됩니까? 지금도 아직은 듣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역량 믿습니다. 한류도 있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서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할 거 많아요. 너무 낙담할 때가 아니고 빨리
벤처기업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다시 핫한 뭐 거품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으쌰으쌰 해야죠. 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요리에 눈을 돌려라. 요리로 눈을 돌려라. 그릇 만드는 것만 산업이 아니다. 네. 이거는 세계관이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네. 새로운 안목을 주셨어요. 오늘. 네. 예, 유재일의 발길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자세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답 뭡니까? 도토리요. 도토리. 그래요. 자, 도토리. 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을 겁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8341번 쓰시던 분, 영화 햄토리. 맞죠? 틀렸죠? 예. 햄토리. 자, 0878번 쓰시는 분, 키재기. 네. 자, 그리고 김승호님, 도미토리. 자, 그래요. 그리고 7175번 쓰시는 분, 정답 도토리. 그때 싸이월드 방을 꾸미면서 언젠가는 제 집을 진짜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은행집에 살고 있네요. 네. 집은 자기 집인데 은행이 사준 집.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은행 빚 하시고 온전한 제 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231번 쓰시는 분, 도토리 혀는 네,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다네요. 불매는 볼매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정답 처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도토리 맞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8008번 쓰시는 분, 아베는 도토리. 도토리현 출신인가요? 예. 5225번 쓰시는 분, 정답 도토리. 인천에서 서울로 퇴근합니다. 도토리 무게 막걸리 한 잔 땡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도토리 말씀해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러면 곧바로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이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씨, 이따 봐요. 예. 자,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네, 24시간이 모자란 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지역구입니다. 네.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예, 그래요. 24시간이 정말 모자라시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또 네. 자기 입으로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죠. 네. 지난번엔 그러셨으면서 한 주 사이에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실은 휴가 중이에요. 그러세요? 예. 오. 국회의원이 무슨 뭐 한 게 있다고 휴가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니죠. 저도 집에 애가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 노릇은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또 휴가 받아서 지금 옷차림도 아주 캐주얼하게 왔습니다. 어디 휴가지에서 오신 거예요? 집에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아이들하고는 주말에 고향 갔다 왔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 일본 빼놓으면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오늘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 배제하는 시행령 공포까지 했습니다. 관보에 실었는데 일본의 현재 행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좀 막가파식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한 그 결과는 양국의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그동안 한일 간의 국민들 사이에 혹은 정부 사이에 쌓아놨던 신뢰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우호관계,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되게 위험한 불장난 같은 일이거든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양국
이게 시민 사회가 네. 보여주고 있는 매우 이성적인 태도, 특히나 일본에서의 와다하루키 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사회에서의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 그리고 또 도쿄 도심에서 있었던 일본 그 평범한 시민들의 반아베 투쟁 네. 집회, 예. 그리고 8.15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의 시민단체가 하려고 하는 공동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희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의 시민들, 이런 아베 정권의 막가파식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하고 있는데, 근데 다수 국민들, 일본의 다수 국민들, 뭐 대표적으로 67.6%의 일본 여론을 보면은 이번 그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잘했다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 개인적으로는 제 여동생이 일본에 삽니다. 그러세요? 일본 국적자인 그 제일동포와 결혼을 해서 일본 가서 사는 지 꽤 됐고요. 아이 네네.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한국과 관련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본 국민들도 경쟁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들 간에. 아이고, 한일전은 그 축구 시합이지만 한일전은 지면 단두대 매치라고 하잖아요. 감독 아무리 잘했어도 한일전에서 진 감독은 모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한국 국민들과 관련해서 일정한 경쟁의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자극을 해서 적대적 감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일본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일본 국민들 중에 이런 양심적인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일부러 또 뭐 찾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박열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무정부주의자시죠. 예. 그분의 그 후미코라고 하는 가네야 후미코라고 하는 그분의 부인, 일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독립 그 주장했고 함께했던 동지잖아요. 네. 또 찾아보면 경성 꽁그룹, 뭐 경성 트로이카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야말로 날렸던 신출 귀몰의 그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재유. 네. 이분을 숨겨졌던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본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조선의 독립,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이 야욕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거다라고 하는 것들 경고하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같이 했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오히려 좀 보자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상의 수치로만 봐서는 우리가 그 일본 그 꼴보기 싫다고 짐 싸들고 딴 데로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어쨌든 한일 간의 그런 우호적인 측면들을 더 강조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반아베 투쟁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베 총리라고도 안 했어요. 아베 수상님. 이러면서 사과합니다라고 말한 이른바 엄마 부대의 주옥순 대표. 이 발언은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이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엄마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셔서 그냥 그저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알았네요. 이분이 그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워낙 많이 나눠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누군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줬지 본인이 가만히 집에 있는데 임명장을 배달해 줄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임명하게 된 경위가 뭔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분을 징계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책임 있는 정당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런 발언이 우리 국민들을 분개하게 하고 그 아베와 아베 측근들로 하여금 혹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쪽 일본 쪽 언론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 재팬 배너기 걸었다가 시민들의 항의로 철회한 서양호 중구청장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또 제가 이번 선거운동도 도왔어요. 가서 마이크 잡았죠. 얼굴이 좀 알려진 국회의원 와달라 이래서 했고 또 친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같이 방송에
이쪽 그 평론 같은 거 할 때도 네.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네. 그냥 단순한 어떤 반일 감정에 좀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네. 그분의 인식 뭐 지금 뭐 관군 우병 따질 때냐 이러시던데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치밀하고 계산된 흥분하지 않는 차분한 대응이지. 그래서 그래야 아베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야 네. 아베 정부를 오히려 역으로 고립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마구잡이 동네 뻥축구 하듯이 그리고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한 건만 걸려라 하듯이 그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 선수처럼 네. 그야말로 아마추어거든요. 네. 그렇게 굳이 그 관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1592년 임진왜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병을 의논할 때라든지 관군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네, 네, 네. 그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과 네, 네, 네. 관이 해야 될 일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 박용진 의원께서 네네. 입안하셨던 건데 이 결국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높은 그 법령 체계는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법률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시행령이 있는데요. 네. 헌법은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바꾸고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 그 밑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가 땅땅땅 두드려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령이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법들에 의해서 시행령들이 좀 마련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 유치원 눈치원이라고요. 못 하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에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법을 내고 나서 아직 이른바 박용진 3법은 통과되질 않았습니다만 이미 통과돼 있었던 여러 법들의 하위령으로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거를 이번에 하기로 두드려서요. 국내 통과가 된 거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달라졌고요. 예. 또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 저 이전 정부들과는 전혀 다른 이런 용기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이 통과돼야 돼요. 예. 그래야 더 완벽하게 일이 되니까.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그냥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땅땅 두드려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게 시행령이라서요. 시행령이 그렇죠. 그래서 박용진 3법 수정안이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올라타서. 예.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재벌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지난 방송 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셨어요. 착잡한 심정을 밝히셨는데 삼바 사건 수사 지금 사기 회계, 회계 사기 사건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천만다행인 거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 일성이요. 네.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라, 직진해라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삼바 수사팀 따로 불러서 그 사건만 봐라, 수사 제대로 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걸 듣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 휴가 맞이하면서 사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번에 읽는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이른바 착취 경제 체제가 아니라 포용적인 경제 체제가 되어야 온 국민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포용적인 정치 체제, 민주주의 체제다 이 얘기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인센티브. 혁신이 되고 성장이 되면 그거를 온 국민이 구사회 구성체들이 나눠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독점. 이거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갑질. 그리고 어떤 이거를 혁신과 인센티브를 못하게 막는 이런 체제라는 거예요. 그런 체제들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포용적인 경제 체제를 채택을 했고 또 포용적인 정치 체제로 많이 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제 체제 안에 독점, 갑질, 그리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 이런 것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흔드는 행위들을 지금까지 이거는 불가피한 것처럼 혹은 로비를 잘해서 혹은 그 사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더 비싼 사람을 사서 재판을 승리해서 다 피해 나갔던 겁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면 한국의 시장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없다. 네. 이 책이 그냥 결론이에요. 그 저는 우리 경제가 5만 달러로 간다. 네.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선진복지국가로 간다. 일본 경제를 이겨야 된다. 네. 하려면요. 이 안에서의 공정함, 정의로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법과 룰을 질서를 지키면서 가야 서로 신뢰를 쌓고 더 나은 단계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서할 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약에 사기 회계 건으로 사실 몸통으로 드러나게 돼서 평소 같으면 뭐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사안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또 이 난국에 이 수장을 감옥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동정 여론을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 뭐 일각에서 뭐 사법부라든지 검찰 내부에서 동정론 이런 것들이 발동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태도가 한국 경제를 더 망칠 거라고 저는 보고 나라 망할 거라고 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요. 네네네. 그 불법에 대한 응징은 응징이고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또 그것대로입니다. 네. 이거를 섞어서요. 예. 마치 장마에 온갖 놈을 갖다 버리는 걸 용인하는 것처럼 이번 경제 위기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한답시고 이전에 있었던 불법 행위, 이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태도, 네. 특권과 특혜 이런 걸 다 용인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네.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좀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흐름이 이제 느껴지시는 모양이군요. 그럼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일감 몰아주기 한시적으로 열어주겠다. 예. 그리고 그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네. 재벌 총수 일가가 네. 자기 지분이 높은 이런 회사를 새로 설립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것도 네. 용인해주겠다는 건데 예.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용적 경제 체제 네. 이렇게 가야 5만 달러도 가고 선진 복지국가도 가는데 이거 다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일본에서 이런 일 저지르잖아요. 다 감옥 갑니다.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감옥 보내는군요. 다 감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 어려우니까 봐주자. 지금 어느 선진국가에서 어느 5만 달러 넘어선 경제 체제에서 이런 시장에 대한 불신행위, 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네. 용인하고 봐주고 용서합니까? 이거 특권과 특혜를 용납하자라는 건데요. 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뭐 이순신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조중동 같은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한마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명예훼손을 걸어야 돼요. 이런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같은 이씨라고 그래서 뭐 그게 다 이순신이 돼요? 알겠습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은 씨. 퇴근길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또 평촌에서 수리터널 부근과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또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판교 구리 쪽으로는 상일 부근 2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산 판교 쪽으로 노우지에서 송내 부근, 또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과 판교 부근,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순산터널에서 서서울요금소, 이후로도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부근, 또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속도 늦춥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일찍에서 광명 부근과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월곡부터 영동고속도로 시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요즘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다의 눈뜰 시간. 귀가 솔깃해지는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시사와 수다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수다의 최강자 둘이 모였다. 네. 아세요? 좀 빨리 여기 대본에 적혀있는 대로. 네. 양지열의 양, 이현경의 언, 양원 이설. 네, 그래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인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 최고의 조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예, 두 분이 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또 호흡을 맞추신 적이 있으셨죠? 예. 네. 예. 같이 오래 하고 싶었는데 네. 같이 하던 다른 누군가 하나가 좀 불성실해서 오래 못 끌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방송에도 혹시 나오나요? 이 방송에도 혹시 나오나요? 아, 대국민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에 나옵니다. 예, 그래요. 아, 참 조심하세요. 업계가 참 인력풀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재미있는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 뭐 역시 일본 얘기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경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극단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요일 KBS 뉴스 클로징 멘트에 이 볼펜은 국산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봤더니 이 볼펜은 국산입니다. 네. 이제 들고 있는 볼펜이 이게 그러니까 앵커가 이렇게 방송할 때 쓰고 있는 게 일본 필기구들이 유명하니까 내가 아는 그 제품일 거라고 시청자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일본산 볼펜이다 확실하지 않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보 전화가 온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를 마치는 클로징 멘트는 사실 앵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국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일이 있었죠. 너무 중요해서 클로징 멘트 안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이 국민들이 일단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는 알려주는 상징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요. 그 유니클로도 요즘에 누가 들어가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냐 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렇게 인증샷이 올라오고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안 괜찮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죠. 저는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당연히 화 안 내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상적인 분이라면. 근데 화를 좀 오래 끌어가서 제대로 풀 수 있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화가 자주 나오다 보면 피로감이 생긴다. 피로감도 생기기도 하고 이 뭔가 미워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가서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그래야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네. 그래도 거기는 웬만하면 요즘 안 가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들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구매율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늘었대요. 아, 그래요? 매장으로 가진 않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인터넷 구매율이 쓸데없이 늘어버리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선전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겉으로 봐서는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거 계속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본에서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겉으로 드러나게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부부싸움,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지쳐요.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허점 입을 딱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화를 먼저 내는 게 그걸 쓰자는 게 아니라 불매운동을 이어가는 건 비판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한다는 우리의 목적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98전 72승 부부싸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현경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면 거의 100전 100승이에요. 제가 좀 약간 아는데 가정사를 못 이기실 겁니다. 아마 절대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률이 좋은데. 남편도 방어율이 좋은 모양이군요. 방어율이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이 생각할 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 부인님이 아니셔서. 근데 뭐 어차피 집에서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하고 있다.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필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잖아요. 대한항공들 비행기 공석이 생기면 빈자리 생기면 직원들은 많이 싸게 다닐 수 있는데 네. 일본 또 우량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또 그렇죠. 싸게 또 해주기도 하고요. 일본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직원들이 대신 많이 간다는 얘기가 하필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근데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 네. 라고 했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사실은 국적항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 그렇게 이용해서 싸니까 우리 지금 일본 가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또 있었고 한쪽에서는 사실은 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족이 있거나 또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마저 못 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국정항공사로서의 책임과 품격, 일본행 티켓에서만 드러내지 마시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좀 품위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땅콩 안 던진다든지. 태극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물컵 안 던진다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이현경 의원이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때문에 욕먹은 사연도 있었다. 네. 예. 지난달 31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남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먹었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취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25살 신입 여사원이었는데 아파서 이제 위험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땡땡진이라는 약을 줬대요. 좋은 영양제를 달라고 하니까 위험에 좋은 걸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 책상에 올려줬더니 남자 직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일본 제품인데 왜 샀냐. 눈치가 그렇게도 없냐. 어느 나라 제품인지 확인도 안 하냐. 이러면서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있는 데서 구박을 당했다면서 당장 환불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입사한 선배인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럽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누리꾼들도 뭐 불매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에 대해 적절하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아파서 산 건데 너무한다. 그 뭐 일본 불매운동을 왜 업무에까지 연관시키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지가 사오든지 하지 무슨 남을 지가 사온다기보다는 그래도 조용히 불러서 이게 사실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책상에 버젓이 올려놨다는 건 몰랐다는 거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알려줘 대체제가 있다라면 찾아서 소개를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구박하면 반발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반대심이 생겨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를 좀 훈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공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막 상대방을 구박하고 막 다그치고 이래버리면 반발심만 생겨요. 엉뚱한 짓 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일본과의 문제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국 이영훈 설전 이 이야기도 준비하셨다고요. 예. 할 말 많으신 양절근 교수. 일단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죠.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책을 하나 최근에 지난달에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른바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맞았고 그 어떤 뭐 그 당시의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이른바 그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없었고 약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이 땅에 해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결론을 가진 내서 이 책을 두고 이제 조국 지금 서울대 교수가 굉장히 격분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논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친일파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국 교수께서 친일파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약간 좀 잘못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친일파가 일본 사람이지? 왜냐하면 그 우리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 땅에
설비를 하고 뭔가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자기네들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그냥 한반도를 포함시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도 글도 뺐고 일본 이름도 우리 이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네들의 좀 처지지만 하등하지만 국가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우리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친일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일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용훈 교수 말은 본인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그래서 조국 전 수석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예. 토론도 하자고 했다는데요. 저는 그 나오는 내용들이 읽어보면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읽은 건가 생각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말하자면 영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네. 표현한다든지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하다가 말씀을 들은 건데 호주에도 그 위안부로 끌려가신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호주 분인데. 네, 호주 분인데도 필리핀 분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영업을 하러 그 먼 나라까지 왔다는 말인 건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맞춰봐도 합당하지 않은데 아예 끝장 토론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뭐 철도 깔아주고 도로 깔고 전기 전신 달아주고 뭐 그랬다는 건데 고마워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이영훈 교수 주장입니다. 근데 부엔 카미노님 수탈하기 위한 SOC 건설이었죠. 당연하죠. 예. 우리 네. 자원 뺏어가려고 했었고 우리 국민들 끌어가려고 했었던 거고 끌어가서 지금 강제 동원됐던 분들의 판결 때문에 지금도 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게 그쪽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실 분은 그냥 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쪽 나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엄마 부대 주옥순 씨 이야기 짧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주옥순.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주옥순 엄마 방송 대표가 그 네. 회원 10여 명과 함께 그 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글쎄 저는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유튜브 방송에 있어서도 나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난 내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네.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게 또 나름대로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지는 말 수 없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자, 양언이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이현경 방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고요. 저는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신